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입니다.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발 딥시크로 AI 시장 지형이 격변하는 가운데 전 세계 지도자와 IT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일부에서 이 얘기 나눠보고요. 에콰도르가 지난주 대선을 치렀습니다. 노보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하다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야권의 중도 좌파 후보 곤잘레스가 선전을 펼쳐서 결국 결선 투표로 가게 됐는데요. 의회의 결과에 노보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까지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에콰도르의 대선 예상과 다르게 펼쳐진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남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월 16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앤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고요. 좋은 어서 아침입니다. 오세요. 그리고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주제로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행동 정상회의가 열렸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용주 캐스터가 좀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난 10일에요.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인공지능 AI 행동 정상회의가 개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요. 87개 국가에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뭐 프랑스 대통령, 인도 총리, 미국 부통령 해가지고 뭐 온갖 대단한 사람들 다 모였고요. 또 IT 쪽에서는 이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구글 CEO 이런 대단한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딥쇼크 1월 20일 날 딥쇼크가 딥시크가 출시가 되면서 쇼크를 줬잖아요. 말이 되는데요. 네, 딥쇼크를 또 딥시크의 딥쇼크.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개최된 이 회의이기 때문에 네. 이 회의의 분위기도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1차 그 정상회의는 2023년 영국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회의 이름이 AI 안전성 정상회의였고요.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AI 서울 정상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AI 행동 정상회의. 그러니까 이 회의의 분위기를 보자면 처음에는 약간 조금 그 안전과 통제, AI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 불안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걸 우리가 통제를 안전하게 해보자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같이 하자. 지금 이거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뛰어들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행사가 진행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대세는 하여간 AI. 네. 이 두 글자 빼면 얘기가 안 되는 게 요즘 그러니까 세계 분위기인데,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AI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AI 지정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입니까? 네. 그 AI가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AI가 단순히 기술일 뿐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누가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네. 그 표준을 세계에 강요, 강제 또는 이끌어 나갈 것인가, 뭐 표준. 이런 그 측면에서 지정학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제 기술 산업 표준을 넘어서서 정치나 경제 문제까지도 굉장한 영향력을 동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AI하면 자꾸 그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떠올라가지고. 연세가 너무 좀 먼 드신 얘긴데. 거고. 뭐 또 얘기가 이렇게 가요 지금. 얘기가 얼마 전에도 개봉을 했는데. 자, AI하면 미국이 선두주자였다가 네. 중국의 딥시크로 딥쇼크가 상황이 발생을 했고 지금 네. 유럽까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대표 국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패권 싸움이거든요. 그죠? 네, 예. 이게 뭐 미래에는 이제 엔지니어뿐만이 아니라 뭐 학생, 뭐 예술가 이런 모든 연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AI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이런 시대에서 이제 패권국이 되려면 단순히 그냥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보편화해서 영향력을 넓혀야 되고 그 보편화하려면 사실 자본과 권력이 또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적 기반이나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 분야에서 패권국이 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기술 혁신이 어디서 탄생했느냐. 그러니까 딥시크가 중국에서 탄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게 어떻게 사회와 경제에 스며들어서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진 세상이고 이걸 이제 보편화시켜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싸움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패권국이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관문이나 열쇠처럼 미국도 중국도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미 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신기술 이런 거 보면 보통 이제 군사 기술에서 많이 비롯되기도 하고 네. 또 적용해서 한번 시험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 전장에서 어떤 느낀 바가 있습니까? AI 관련해서? 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취재 갔을 때 전장에서 쓰는 AI 관련 그 지상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라운드 드론이라고. 근데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얘가 끝까지 찾아가더라고요. 사람을 식별하고 적인지 아군인지 식별하고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 네. 이미 뭐 엄청난 수준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AI가 도입된 그 어떤 뭐 전쟁 무기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되게 많이 실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AI를 해서 AI 기반의 드론이라든지 AI 기반의 로봇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테스트를 했고 지금 많이 상용화된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제일 진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전술 프로그램도 이제 AI로 한다는 거죠. 전술 프로그램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름이 GIS 아르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적의 드론을 이제 식별하고 그 가까운 데 있는 드론이 가서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버 앱처럼 연결해 주는 거죠. 일단 띄우면. 근데 그게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AI가 결정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를 타고 싶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알아서 걔네들 매치를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 위치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럼 드론이 딱 떠서 아, 내가 지금 하객진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 이거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또 여러 개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드론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작전 전략도 짜고 전술도 짜잖아요. 근데 AI한테 그러니까 AI가 이제 전장에 통째로 이 전쟁 그러니까. 전체가 AI가 컨트롤을 해서 각종 데이터들이 다 입력이 되면 얘가 이제 전술을 구사하는 사령관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젤렌스키가 AI한테 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은 전술 어떻게 볼 건지 한번 좀 쫙 읊어봐. 그렇죠. 딱 읊어주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뭔가 맞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그렇죠. 한번 짜봐.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러시아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러면 비스무리한 걸 쓰는 거죠. 그럼 어느 나라의 AI가 빵빵하냐 여기서 결국은 이 전황이 갈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이거 너무 단순하지 않아 근데 이거. 근데 기계들끼리 싸우면서 네. 계속 그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딥러닝을 전술을 이렇게 계속 러닝을 하게 돼서 이제 기계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 스카이넷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리지 그게 않네, 뭔지 진짜.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늘을 잠깐 본 게 그게 뭔지 몰라서. 그 터미네이터. 아니 인간을 말살을 시키고 기계 인간을 만드는 게 그 AI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그 요즘 개념으로 AI가 다 한 거잖아요. 그게 그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맞아요. 예, 그거 그잖아. 맞아요. 맞네요. 근데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전장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도 그 드론과 이런 로봇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하마스 지도자나 뭐 헤즈볼라 지도자나 그 특정 그 사람만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갖고 가서 얘를 죽일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걔는 그 지금 임무를 가지고. 러우 전쟁에서 그거 많이 쓰인다는 보도는 저도 접한 바 있었고. 그래서 AI 지정화까지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의 딥시크가 딥쇼크였던 이유는 미국이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그걸 뚫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사실 뭐 동맹국들한테도 중국의 반도체 수출 못하게 규제를 해왔는데 사실 이게 오바마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는 아니 동맹이면 동맹이지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에서 마음대로 장사도 못하게 하나?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동맹국을 앞세워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제 씹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잇몸으로 더 잘 씹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식칼신공이라고 비교를 하는데 무슨 신공? 식칼. 식칼? 네, 주방에서 쓰는 식칼? 네네. 그러니까 좋은 회칼이 없으면 네. 둔탁한 식칼을 여러 번 사용해서라도 회를 얇게 써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식칼 신공을 중국은 터득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칼이 더 비싸고 식칼이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저렴한 칼로 회를 썰긴 써는데 이게 비싼 회칼로 친 만큼의 회는 아니지만 놀랄 정도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당혹스러워하는 건 첫 번째는 사실 이렇게 열심히 통제했는데 중국이 제재를 뚫었어? 이게 아니고 저렴한 반도체로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딥시크 같은 게 나왔다는 거에 굉장히 놀란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걱정하는 건 딥시크가 이렇게 식칼 같은 저렴한 재료로 정말 그럴싸한 걸 내놨는데 심지어 이게 오픈 소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거를 다 이제 AI를 구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딥시크를 만든 회사가 아무런 욕심이 없이 자선 사업하려고 이걸 내놓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 딥시크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다른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이 AI를 만들려면 딥시크가 사용했던 저렴한 엔비디아 반도체면 충분하겠죠. 그러면 이게 엔비디아가 이번에 주가가 폭락한 이유였고, 그리고 중국은 이미 굉장히 탄탄한 AI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클라우드, 운영체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중국 걸로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른 저개발국이나 신흥국에서 이 딥시크 오픈 소스로 AI를 개발하려고 하면 당연히 중국 장비 갖다 쓰는 게 너무나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딥시크의 개발과 발표 뒤에 중국 당국이 있다. 중국에서 이런 큰 기술이 오픈이 된다 그러면 당국의 허가 없이는 완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딥시크가 오픈 소스를 선택함으로써 중국의 다른 AI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들이 이득을 볼 거고, 이게 결국 중국의 이득으로 이어질 거고, 어떻게든 중국 정부하고 연결돼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래저래 해갖고 이제 AI 패권 경쟁은 본격화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요, 그 AI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AI를 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들 싸우느냐? 결국엔 이게 표준 전쟁입니다. 아까 방금 뭐 교수님께서 잠깐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AI를 만들 때 어떤 언어로 이거를 AI를 구축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때문에 주가가 16% 확 떨어졌잖아요. 쫙 빠졌다. 그 이유가 결국엔 그동안 AI들은 엔비디아가 만든 언어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딥시크가 이제 다른 언어를 들고 나와서 저게 좀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떨어진 거거든요. 결국엔 이 표준 전쟁입니다. 근데 뭔가 하나가 표준이 되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걸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체계로 나갈 것인가, 뭐 요거에 대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계속 있으면 설령 그 시장이 표준 이쪽으로 가더라도 쓰지 마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쓰지 마 하는데 사실 아까 제가 그 자유시장 경제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던 거는 트럼프가 쓰지 마라고 이미 벌써 뭐 각 국이 규제를 하고 있어도 사실 미국 내 기업들도 이미 딥시크를 기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쉽게.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죠. 틱톡처럼 막 그냥 확. 그렇죠.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죠? 아무튼 근데 그러면 유럽의 스탠스는 뭐예요? 지금 뭐 규제 되게 이제 강조하고 이랬었는데 마크롱 같은 건 또 규제 완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유럽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네, 그 지금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온 딥시크가 사실은 유럽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AI를 이끌어 왔는데 중국이 여러 가지 그 뭐 칩의 그 수출 금지라든지 또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딥시크를 만들어냈는데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고 미국과 경쟁할 만하다. 이런 결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유럽 쪽이 지금까지 왜 IT에서 뒤졌고 디지털 경제에서 뒤졌느냐 예. 이런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유럽엔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번에 어쨌든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우리도 중국처럼 또는 하여튼간 후발주자지만 AI를 키워보자 이런 그 결론을 내렸는데요. 약간 좀 제가 좀 그 규제 완화에 너무 포인트를 두면은 좀 우리가 유럽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파리 정상회의는 여전히 한편으로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 측면하고 한편으로는 유럽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를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기조는 바뀌지 않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이나 영국이 서명하지 않았죠. 그 최종 선언문에. 네네네. 그럼 뭘 보여주느냐 하면 유럽은 여전히 우리가 무조건 그 경제적 효과만을 보고 AI를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환경이나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또 소비자들의 그 이익이나 그렇죠. 프라이버시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작년에 AI 법을 통과시켰고요. 그것이 이번 뭐 정상회의를 통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물론 유럽도 이제 그 경쟁에 뛰어들고는 싶지만 변화를 너무 크게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영미 대표께 여쭤봐도 되는데 스카이넷이 지구를 지배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이 이런 편리한 기술을 씀으로 있어서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걸 악용하는 세력들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카이넷을 보면서 이제 다들 겁내하던 그거와 똑같은 너무 진작에 안 받으셔도 돼. 그냥. 네. 근데 이제 AI 전문가들 인터뷰를 해보면 현재 AI 기술이 10살 수준의 아이래요. 10살. 그래서 뭐 이렇게 전장에서 총을 들고 누군가를 맞추는 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이제 한번 오류가 나기 시작하면 사람의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단 한 명이 잘못 사살이 되더라도. 근데 오류가 나면 진짜로 그 피해 보면 어마어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계가 AI를 장착하고 전장에서 사격을 하러 나가면서 멈추질 않는 거죠. 얘는 부상을 당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뒤에서 물론 이제 조종기로 조종을 해요, 뒤에서. 근데 굉장히 안전한 장소에 하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AI가 자기가 판단해서 했던 거에 인간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사상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이거 외에도 일자리 감소, 이제 한 10사람이 할 일을 AI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그라운드 드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상을 다니면서 소총수, 그다음에 같이 나가는 기갑, 뭐 이걸 혼자 다 감당하면서 그 기계 혼자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사람의 분량을 얘 혼자 다 한대요. 그러면 이제 병사 10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전선에선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AI 기계가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다들 이제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AI 무기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전쟁을 뭔가 하나 일어나야 그래도 거기서 기업들이 가서 돈을 벌고 기술이 개발되는구나. 전쟁은 즉 뭔가 기술 개발이구나라는 공식이 계속 통하게 되면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 계속 희생이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겠죠. 근데 좀 미중 관계는 참 그 다방면에서 서로 으르렁대고 갈등 관계인데 AI까지 이렇게 가면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조 교수님? 글쎄, 뭐 미국 쪽에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허에 많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그 학자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 범주를 벗어나서 한편으로는 뭐 굉장히 그 대립이 강화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좋아하는 딜을 시진핑과 한다면 또 굉장히 그 협력적 방향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유럽이나 한국, 일본 이와 같은 미국의 전통적 그 동맹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그 전략적 변화, 그다음에 실망 또는 놀라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틈바구니에서 실리 챙기는 게 줄어든다. 그럴 수도 있고 전통적 동맹 관계가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 알겠고요. 그나저나 AI에서 우리나라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뒤처진 겁니까, 뭡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AI 분야 투자 상황을 보면 미국이 870억 달러인데 우리는 25억 달러. 네, 전 세계 투자의 60%가 미국이고 중국이 10%인데 한국은 1.5에서 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제 AI 기본법이 제정이 됐는데 과기부에서는 이제 자랑을 하기를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연합에 이어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AI 생태계를 잘 구축하고 이걸 유기적으로 작동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AI 전략의 방향성부터가 잘못됐다. 왜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이쪽에서 구축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은 저쪽에서 만들고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의 생태계가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방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면 커다란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이 AI 기본법을 보면 규제를 기반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뭐 전 세계 추세 자체가 규제보다는 발전이나 이제 이런 나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를 기반으로 한 AI 기본법이 과연 얼마나 AI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I 문제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이용주 캐스터 그리고 조홍식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에콰도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치러졌는데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9일 남미 에콰도르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벌어졌는데요. 여기에서 현직 대통령인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과 최초 여성 대통령의 도전장을 내민 좌파 루이사 곤잘레스 후보가 아주 박빙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현직 대통령이 44%였고요. 이 도전자 루이사 곤잘레스가 43%였고 1%도 안 되는 굉장히 박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에콰도르 이 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거나 40% 이상 득표를 하고 2위에 10%포인트 앞선 후보가 없다면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3달 뒤 4월 13일 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남미가 지금 또 좌파 쪽으로 갈 것인가 우파 쪽으로 갈 것인가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보아 현직 대통령의 여유로운 승리를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원래는 사실 이 굉장히 노보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뭐 군을 동원해서 강경 진압을 하면서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았었고 그리고 지난해 1월이었죠. 뭐 그 마약 왕이 탈옥하면서 이제 계엄령도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그런 강경한 정책을 내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뭐 이런 어쨌든 그 에콰도르라는 나라 자체가 치안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권위주의적인 방식에 대한 반발심도 당연히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 예컨대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제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 본인은 통치도 할 수 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기면서 권력 이양을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강경 대응이 실효성이 낮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사실 살인사건 발생률도 다시 상승세에 있는 추세고 국내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민자들도 다시 늘어나고 그래서 이 강경 통치가 단기적으로는 획기적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지지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과 함께 총선이 치러졌거든요. 근데 총선 후보가 노보아 대통령의 어머니였어요.
후보 중에 한 명이. 그래서 노보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을 하면 또 어머니가 당선이 돼서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면 국회의장? 네네 그 국회의장 그 어머니는 후보거든요. 국회의장, 아들은 네, 아들 대통령. 그럼 이제 행정부 입법부를 다 모자가 장악을 하게 되겠죠. 아버지는 안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에.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국민들에게 약간 불안감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김영미 대표 여기 에콰도르 가보셨어요? 네. 지금 그 표심을 가르는 가장 핵심 이슈가 마약 깽단 문제라고 하는데 심해요? 예, 우리 이제 에콰도르 그럼 잘 모르시고요. 갈라파고스 그러면 이제 많이 아시거든요. 갈라파고스. 예, 네. 좀 평화롭고 여행 가기 좋고 네. 에콰도르 여행 갔다가 그 갈라파고스만 생각하고 가셨다가 큰일 나는 거죠. 가면 그 예멘 난민들이 에콰도르 가서 거기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나왔대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진짜? 그 왜냐면 그 인신매매가 비자가 엄청 심하고. 비자가 인신매매?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기가. 그 정도로 위험해진 거 이제 에콰도르 하면 유명한 게 마약, 마피아 그리고 깽단 그다음에 교도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장 유명한데 이렇게 된 데에는 마피아 간의 싸움, 서로 세력 싸움, 우리 이제 뭐 영화의 한 주제로 이제 볼 때는 이제 대부할 때 재밌겠지만 여기는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그 TV 안에 그러니까 진행 뉴스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마피아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총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진행자를 이런 게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 나라였나요? 네, 이 나라예요. 맞아. 그래서 이건 뭐 뉴스보다 더 재밌는 그리고 재밌다니요, 뉴스를 바로 지금 재밌다니, 아니 방송 그 현지 진행자를 반응이요 뉴스보다 더 재밌고 그 뉴스를 생방송으로 보도국에서 볼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해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예. 급변침하시네. 근데 네. 제가 이거는 제 실제 경험인데 기사를 이제 쓰고 있었어요. 에콰도르 기사를. 근데 에콰도르 기사를 쭉 쓰다가 이제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이제 검토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한 기사 안에 나는 분명히 에콰도르 기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베네수엘라가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에콰도르, 맞아요.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가 전부 살인율이 높고 깽단의 활동이 굉장히 심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 엄청 심한 나라고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계속 헷갈린 거예요. 제가 기사를 쓰다가. 어머.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 에콰도르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엘살바도르로 끝나 있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 세 나라는 진짜 너무 비슷하다. 이 상황이.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긴장하고 쓰겠습니다. 근데 네. 이 노보아 대통령이 그게 아까 모자 간에 뭐 이렇게 뭐 의회까지 장악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노보아가 말하자면 에콰도르의 재벌이에요. 노보아라는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대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노보아라는 이런 재력가를 키우고 막 이렇게 한 데는 마피아 간에 이제 손 잡고 했던 그런 커넥션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해도 다들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랬을 때 그러면 저 재벌 노보아 대통령을 더 이상 우리가 왜 지지해? 라는 게 이번 표심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죠. 대통령 당선될 때는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내가 확 때려잡을 거야 라고 세게 질렀고 믿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실망감이 이제 많이 그러면 그 표심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네. 아무튼 당사자 또 부정선거론 들고 나왔다면서요. 여기 이제 1% 막 이렇게 되면 다 네. 부정선거. 여기저기 다 부정선거래. 네, 이 대통령 노보아 방금 말씀하신 노보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또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아주 예.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네. 특정 지역 개표 결과가 합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근데 이 남미에서는요, 이 대선 같은 거 큰 선거 치를 때 뭐 하냐면은 미주 기구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 간에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건 유엔 같은 거죠. 작은 형태의 유엔 같은 건데 그 미주 기구가 와가지고 대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 연합도 선거 감시단을 보내서 남미에서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동안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두 기구가 이번에 에콰도르 선거를 보고 나서 한 얘기가 부정선거 없었는데라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것이 진짜 부정선거인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핑크타이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교수님?
예, 핑크타이드는 그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에서 네. 그 좌파, 그죠? 특히 사회민주주의나 좀 더 급진적인 그 사회주의일 수도 있는데 그 좌파 정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 타이드라는 게 이제 뭐 물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핑크 타이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대개는 이제 1990년대부터 한 2010년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좌파 정권들이 남미에서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을 핑크 타이드라고 부르고 있죠. 아, 이른바 좌파 물결. 예. 그럼 좌파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약진하거나 집권을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배경은 뭘까요? 아마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라틴 아메리카 또는 중남미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그 공통된 정치적, 문화적 이런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요. 그렇죠. 이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지만 그리고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는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그 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비슷하다 보니까 좀 함께 가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시대적으로 90년대부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90년대는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이죠. 예. 그런데 역설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좌파가 그때 득세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련이 있을 때는 좌파는 공산권 또는 소련하고 연결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오히려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좌파가 좀 미국이 봤을 때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좌파 또는 시장을 받아들이는 좌파 이런 식으로 좀 변했죠. 그래서 그래. 사회 민주주의적이라는 그런 측면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집권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가 아니라 핑크라고 부르는 걸까요, 혹시?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찍은 건데. 맞았어요? 빨간색이 아니라 빨간색보다 더 옅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핑크가 된 거죠. 오늘 제이비 뒷걸음질 굉장히 잘 치시네요. 뒷걸음질이라니. 네, 잘 잡으시네요. 네, 좀 찍기는 했어요. 네. 아, 그런 의미에서. 네네.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그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비슷합니다. 지금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정말 80%에 달하는 굉장히 국민적인 지지를 엄청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왜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계속 멕시코와 캐나다를 시작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셰인바움 대통령이 여기서 왜 이 조용한 승리를 거뒀냐 이런 평가가 나오냐 일단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세 전쟁에 있어서 일단 이게 트리도 캐나다 총리하고 또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미국의 관세 전쟁이 이제 정말 터무니없다 근거도 없다 이렇게 반발할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미국하고 타협해서 멕시코가 할 수 있는 걸 찾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그 소설에 나온 것처럼 당면한 것을 당면할 뿐이다. 라는 거를 이제 직접 행동으로 실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때린 가장 큰 이유가 마약이랑 불법 이민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멕시코가 곧바로 펜타닐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동안 트리도 총리는 뭘 했느냐. 일단 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3시간 정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공식적으로 나온 협상 내용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 나온 게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보복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였고 근데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기서 보복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들이밀 명분을 만들었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캐나다랑 멕시코에 25% 관세 때리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관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자축을 해요. 근데 그때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거 미국이 이긴 거 아닌데? 맞는데?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그럼 다 멕시코가 내어줬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게 펜타닐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국경에 한 10,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배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
멕시코도 이제 멕시코의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펜타닐을 단속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 8,000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2,000명 추가로 얹어준 겁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새로운 정책처럼 했는데 이미 쓰고 있는 거 모아가지고 네. 간판만 새로 다는. 맞아요. 오. 네, 그냥 간판만 새로 달았어요. 달았을 뿐인데 그냥 네. 돈 조금 더 들여서.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는 거봐, 멕시코가 내 얘기 듣고 지금 여기 병력 이렇게 강하게 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멕시코와 뭐 미국은 서로 이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다가갔다. 그래서 트럼프처럼 강한 사람은 더 강하게 때리려는 인물한테 절대 명분을 주지 않았다. 때릴 명분을. 이런 아주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차피 한 달 유보잖아요. 그렇죠. 한 달 뒤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건데 예. 지금의 멕시코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 뭐 계속 유예는 어렵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관세를 이제 어쨌든 이 치환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을 얻어가겠죠. 그렇죠. 실리를 챙길 때는 네. 조용한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근데 이 그 멕시코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에콰도르에서의 중도좌파 후보 약진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교수님?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남미에서 멕시코는 굉장히 커다란 국가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서의 그 대통령의 인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하고 에콰도르는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안 좋아요? 뭐냐 하면 에콰도르의 이전 부통령이 부패 문제로 이제 추궁을 당하는 상황에서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했습니다. 일종의 망명을 한 것이죠. 아관파죠. 근데 그 노보아 대통령이 예. 멕시코 대사관에 그 경찰을 진입시켜서 그 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대사관에 경찰을 예. 그거는 영토 침공. 영토 침범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멕시코와 에콰도르가 굉장히 그 대립적인 외교적으로 대립적인 상황이 있어서 예. 정확하게 이제 그 현지 에콰도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네,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지금 현재 에콰도르의 그 국내 정치적 특수성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 흥미로운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3년에 노보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 왜 대선이 치러졌느냐 그걸 살펴보면 에콰도르 헌법은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의회도 해산을 하게 돼 있어요. 또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면 예. 대통령도 사임하게 돼 있어요. 동반 책임인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동반 죽음이라고 하는데 동반 죽음. 스페인어로 무에르테 크루사다라고 부릅니다. 함께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치러진 대선과 총선은 네. 남은 임기만 채웁니다. 그래서 23년에 이 동반 죽음을 해서 네. 새로 선거를 치르고 예. 25년까지만 하는 그래서 25년에 새롭게 선거를 치르는 그래서 아마 에콰도르의 이런 특수성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무협지로면 동기 어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같이 죽는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양패구상. 그렇지? 맞죠. 좀 읽으셨어요? 네, 저 좀 읽었죠. 네. 딱 그거네. 그러니까 이게 동반죽은 함부로 그 남용하지 말라 이런 취지를 깔고 있는 거겠네요. 그 제도에는. 예, 예. 그렇군요. 또 재미난 제도가 나와 있었네. 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좋다고요? 네. 근데 좋아도 지금 에콰도르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근본적으로 너무 가난한 나라에 너무 치안이 안 좋고 너무 부패가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런 기본적인 국가에서 국민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사실 무용지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콰도르의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고 네네네. 에콰도르가 또 이제 마약 그 수출하는 그 길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글로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터주고 또 거기서 이제 뭐 길이 생겨가지고 뭐 이민자도 가고 마약도 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이 마피아하고 맞짱을 좀 뜰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이게 뭔가 해결이 될 텐데 조보아는 당연히 조보아는 배우고 노보아. 오늘
예. 네. 노보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그 재벌가, 네. 재벌가라는 것들을 극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결선 투표 치러지는데 뚜껑 열어봐야 될까요? 어떻게 송현석 기자는 지금 국제사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던가요? 일단은 이 노보아 대통령. 조심해야 됐어요. 네. 네, 노보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확률이 그래도 높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1차 투표에서 워낙 접전이었고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뭐 기시감이 드는 현상이죠. 그 에콰도르의 선관위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론이 더 이상 노보아의 카드가 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차를 치렀을 때 2차 결선을 치렀을 때 결국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이나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 노보아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래요?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오늘 우리 조 교수님에게 아까 핑크타이드 잠깐 설명을 해주셨길래 좀 추가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느 한 나라의 정치 세력이 득세를 하는데 인접국으로 이게 번져간다. 네. 이게 남미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그 배경은 역시 역사의 뿌리가 좀 비슷하다는 데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남미는 뭐 같은 그 식민지의 경험을 갖고 있었고 네. 뭐 이런 그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리고 역사 보면 해방 투쟁하고 막 이럴 때 지금의 나라를 그 저기 넘어서서 뭐 좀 광역으로 이루어지고 막 이런 역사도 있지 않나요? 남미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해방 운동 이후에 이제 나눠지고 나라로 그렇죠. 여러 나라로 나눠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아마 유럽하고 남미가 그런 그 타이드 현상, 이웃 나라들끼리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아마 이제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아주 오래전부터 이데올로기 자체가 굉장히 국제주의를 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좌파는 이제 특별히 그런 현상이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른바 국제연대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우파에서는 기독교 민주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있죠. 예. 기독교 민주주의 역시 굉장히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하고 기독교 민주주의 유럽에서는 이제 두 개 운동인데 남미에서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즘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극우의 연대. 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트럼프가 예를 들면 유럽의 극우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또 남미의 극우 리더들하고도 연대를 맺고 이것이 좀 걱정스러운 현상인데 또 동시에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은 극우는 국제주의 전통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자기 민족만을 이기적으로 주장하고 뭐 이런 측면이 강해가지고 국제 연대가 잘 안 된다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불행이면 불행이고 다행이면 다행이고 두 가지 측면을 좀 모두 가지고 있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턱 밑으로 이른바 핑크 정권들이 주르륵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되고 의식되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이 싫어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 트럼프는 죄송하지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이 없습니다. 뭐 트럼프는 안 들을 친구도 거니까. 없고 예. 동맹도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푸틴하고 굉장히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핑크 타이드가 남미에 있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걱정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남미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크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 중국과 무비자 국가예요. 그래서 중국에 오히려 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에콰도르에 입국해가지고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그 루트가 굉장히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였는데 워낙 중국인이 많이 오니까 에콰도르에서 이 국경을 닫아버린 그러니까 무비자 정책을 없애버린 그런 경험이 있고요. 뭐 이런 그 에피소드를 떠나서 중국이 핑크타이드를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예, 왜냐하면 자원을 굉장히 많이 사줬고 자원을 팔아서 남미 국가들이 이제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이제 복지 정책을 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핑크 타이드가 그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원 가격이 내려가고 중국이 더 이상 예전처럼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측면도 또 있으니까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밀레이하고 친한 이유가 혹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도 좀 있겠다. 그죠? 그렇죠.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요. 네. 약간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트럼프가 친하다. 왜? 둘러보니까 이 사람밖에 없더라. 근데 뭐 네. 핑크가 됐던 블루가 됐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손을 잡는 거고 그렇죠. 이익이 안 되면 손을 끊는 거지 좌파 우파 이런 걸로 트럼프가 결정하지는 않고 중국이라 하더라도 푸틴이라 하더라도 나의 그 이익에 기여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된다. 그러면 트럼프는 당연히 가서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좌파 우파 얘기하는 것도 트럼프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야말로 참 실용주의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세 분 수고하셨고요. 특히 조 교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